벨로스터의 벽은 이렇습니다. 이번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입니다. 본인 차량을 희생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로 막은 투스카니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벨로스터를 전달하기로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벨로스터가 어떤 모델이길래 투스카니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의인에게 벨로스터를 선물했을까요? 이번 영상은 그린카에서 제공받은 3시간 시승 이벤트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린카 회원은 누구나 주행 요금만 내고 3시간 동안 벨로스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벨로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비대칭 도어는 벨로스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렇게 왼쪽 운전석은 쿠페처럼 한 개의 도어가 있고 오른쪽은 2개의 도어가 있습니다. 앞쪽은 일반적인 도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뒤쪽은 스파크나 아베오 이런 차량이 있는 그 위쪽에 숨겨져 있는 도어 핸들이 있습니다. 벨로스터의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약간 버킷 형태로 된 시트고요. 이게 앞쪽 무릎 쪽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사가 꽤 지어져 있고요. 이 벨트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이 받침대가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벨트를 쉽게 잡을 수 있고요. 등받이는 이 레버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의자를 앞쪽으로 접으려고 하면 이쪽 레버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뒤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뒤쪽에 주머니는 없네요. 탄 김에 뒤쪽을 살펴보자면 이쪽에 포켓이 있고 여기 쪽창이 있는데 이쪽은 내려가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안쪽 공간은 그냥 아반떼 같은 준준형 차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4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컵홀더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송풍구나 충전 포트 같은 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스피커가 자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헤드레스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타입입니다. 이러한 모양은 잘 찾아보기 힘든데 스포츠카 가끔 아우디 S, RS 라인이나 BMW M 이런 차들은 이런 고정형 헤드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가끔 있죠. 뒤쪽에는 선반이 있고요. 트렁크를 열면 당연히 딸려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오른쪽 뒷자리에는 창문 스위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창문은 이 위부터 다 내렸을 때 아래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 중간쯤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끝에서 4분의 1 정도가 남게 됩니다. 벨로스터의 운전석 도어입니다. 쿠페형이기 때문에 운전석 도어는 굉장히 긴 편이고요. 일반적인 도어 캐치 모양과 좀 다르게 이게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기능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지만 만약에 네일아이트를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면 손톱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손톱이 걸리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이 3개인 차인 만큼 창문도 딱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앞에 창문 2개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뒤에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왼쪽 앞 창문만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는 화살표는 없는데 내려가는 것만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왼쪽에 보면 빈 스위치가 많은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헤드라이트의 높이를 조절하라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벨로스터의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링이 감싸고 있는 모양이죠. 링의 색깔이 오렌지색인 게 이 벨로스터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현대의 기본 컬러인 이렇게 파란 조명과 여기 선도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색깔이 오렌지라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는 오토 기능이 있고요. 와이퍼는 그냥 일반적인 타입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반떼 아이오닉에서 보던 모양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차이라면 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다겠죠? 그러면 친구가 만약에 벨로스터 실내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차는 핸들에 파란 줄이 있어. 이게 과연 차이일까요?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아반떼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개성보다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에 K3U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 위쪽에 엔터테인먼트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류가 있고 그 2단으로 아래쪽에는 공조장치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왼쪽 시가잭, 오른쪽 충전 USB, 가운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USB 포트와 억스 단자가 있는 것은 벨로스터도 공통적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모델은 아니지만 이게 특징적인 게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별건 아니지만 500ml짜리 물을 세로로 놓아도 될 정도로 깊다는 것은 역시 현대는 수납 공간하면 현대구나 이런 생각은 다시 들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아래쪽에 경고등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미안하다 혹은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경고등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쉽게 안 보고도 찾아지는 위치는 아니었었어요, 사실. 룸미러를 살펴보면 뒤에 하이패스 카드를 수납할 수 있고요. 블루링크가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하이패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이 파란색 선이 이 가운데도 있고 이 기어봉의 가운데도 파란색 액센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개성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 디자인이나 뭐 기능적인 면에서 개성을 찾기보다는 이 차는 역시 운전에서의 개성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파킹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을 때도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끝까지 내렸을 때도 이게 약간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컵홀더는 두 개가 있는데 앞뒤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지만 뒤에도 500ml짜리 콜라병을 꽂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충분히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직물 시트가 사용됐음에도 좌우 열선이 다 있고요. 일반적인 3단 조절 열선이죠. 변속기를 움직이게 되면요, 계기판에도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아래로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편한 점이고요. 원래는 D와 숫자로 되는 것이 변속기를 왼쪽으로 한번 치면 불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바뀌죠. 그래서 S로 바뀝니다. 위로 올리면 S가 없어지고 수동이기 때문에 숫자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DCT가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데 이거를 떼면 엑셀을 밟지 않아도 크리핑 보정을 위해서 1000rpm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엑셀을 밟지 않아도 RPM을 살짝 자동으로 올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리지도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자동 변속기처럼 느껴지면서 편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P로 옮기겠습니다. 라디오를 누르면 라디오가 나오게 되고요. 뭐 이거는 조절하는 버튼이게 될 거고, 맵을 누르면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게 되고, 내비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미디어 파일이 없다고 하죠. 이걸 핸드폰을 연결하면 카플레이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만의 무엇이 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가운데서 이어지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의 모양이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다 해도 여기 오목해서 그냥 손의 느낌만으로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보는데 재미있어 보이는 기능이 정비소 검색이 있고요. 네, 근데 블루엔즈가 쭉 나오네요. 그리고 카카오 장소 검색 이런 것도 있다는데
블루링크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린카에서 준비한 벨로스터는 1.4L 모델입니다. 1.4L인지 1.6L인지 확인하려면 뒤에서는 이렇게 엠블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과의 다른 점은 아래쪽 배기 파이프가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1.6은 동그란 파이프가 두 개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1.4L 하위 모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전구가 들어간 후방 램프를 볼 수 있는데, 높은 모델은 화살촉같이 삼각으로 되어 있는 면발광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면발광 타입 하면 생각나는 차가 람보르기니가 있겠죠? 람보르기니 뭐 후라칸이나 아벤타도르 같은 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람보르기니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이 차는 1세대 벨로스터의 뒷모습이고요. 이것은 지금 2세대 벨로스터의 뒷모습인데, 전체적인 모습이 닮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이쪽은 전반적으로 둥글게 되어 있고 램프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지금 2세대는 가로로 퍼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 램프는 하나로 되어 있고 이쪽에 지금 벨로스터는 두 개로 나눠진 램프가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것과 세로로 보이는 것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벨로스터의 지붕을 다 까맣죠. 이 뒷유리뿐만 아니라 앞쪽도 선루프가 없는 모델도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벨로스터는 그냥 일반적인 해치백처럼 철판으로 된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루프가 있는 모델은 앞쪽에 유리가 되어 있겠지만, 선루프가 있는 모델도 이 뒤쪽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세대 벨로스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체 강성 보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꾸 람보르기니 비슷한 디자인을 했지만 람보르기니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휠 디자인은 아우디 스포츠 라인인 S라인의 휠 디자인과 비슷하고, 타이어는 215mm, 풍병비 45에 17인치 휠을 끼고 있는 넥센 제품이고요. 대용량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보강에 힘을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뒤도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이라지만 이렇게 봐서는 알 수 없죠. 운전했을 때는 뭐가 멀티링크고 뭐가 토션빔인지 알 수 없지만 승차감과 핸들링이 좋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도 범퍼 끝쪽에 에어벤트가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카메라는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처음에 뒤에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보통 이런 쪽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는데 없길래 아래쪽에 있나 찾아봤는데 아래쪽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트렁크 버튼을 찾는데도 트렁크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찾다가 찾은 곳이 요 뒤 와이퍼 아래쪽 여기가 버튼입니다. 트렁크는 충분히 넓고요. 디자인상 범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렁크도 안쪽으로 많이 깊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트렁크고, 마음에 드는 것은 조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없으면 안 되겠죠, 트렁크인데. 오른쪽에 우퍼가 있네요. 트렁크 밑에 비밀의 공간. 요즘 차 스페어 타이어 없죠. 대신 타이어 수리 도구와 삼각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반이 트렁크 열과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타입인데, 닫으면 트렁크 부분과 객실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닫아서는 트렁크가 끝까지 닫히지 않아서 이렇게 세게 닫아줘야 됩니다. 벨로스터와 i30 앞모습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한 원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범퍼 하단이 송곳니처럼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확실히 i30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고요. 물론 이런 헥사고널 그립 같은 것도 i30에 다 있는 모습이니까요. 뒤에는 벨로스터라는 글자가 써있기 때문에 당연히 벨로스터인 걸 알아볼 수 있고요. 이 벨로스터 엠블럼은 이 뒤 정면과 리어램프 측면, 그리고 오른쪽 리어램프 옆면에도 이렇게 총 3군데 벨로스터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면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상급 모델에는 아마 LED가 들어가겠죠. 방향지시 등은 전부지만 브레이크 등만은 면발광 LED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아니지만요.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레버를 당기면 엔진이 열리죠. 후드를 열려면 이쪽에 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걸리는 게 있네요. 딱 가운데 있습니다. 오, 무거워. 스식 리프트는 아니고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쪽이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잡으면 됩니다. 1.4 터보 GDI 써있는 거 보면 1.4인지 1.6인지 알겠죠? 좀 더 작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1.4일 것 같습니다. 4개가 있는 걸 봐서 4기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픽이고요. 요즘 1.5 리터도 3기통인 차가 있죠. 미니 같은 차가 그런데요. 하여간 이 차는 4기통입니다. 그리고 가로 배치이기 때문에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이 쉘에 엔진오일을 써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오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1.4L 버전의 계기판은 일반적인 모양을 띠고 있고 1.6L 버전은 6시 방향에서 출발해서 3시 방향에서 끝나는 타코미터와 속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트 모드로 넣었더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느리게 운전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부웅하는 부밍이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들리시나요? 2000rpm을 조금 넘은 상황에서도 부웅하는 소리가 꽤 나죠. 속도보다는 엔진 회전수를 얼마로 유지하느냐가 소리 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순정 내비게이션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순정 내비게이션을 썼을 때 좋은 점이 이렇게 위쪽에 목적지까지 1.2km 남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계기판에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쓸만한 것 같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6500rpm에서 레드존이 시작되고 여기 조그맣게 곱하기 1000rpm 오른쪽에 킬로미터시로 나오는 것이 귀엽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트, 에코, 스마트, 노말이 있는데 노말로 해놓고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지금 주유를 끝까지 다 했더니 656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고요. 오늘 50km 정도 달렸는데 평균 연비가 지금 13.2가 나왔네요. 시내에서 생각보다 좀 과격하게 달렸는데 13.2면 연비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운사이징한 1.4L 터보 엔진이라서 연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노말에서 스포트로 바꿔볼게요. 스포트로 바꾸면 이렇게 2500까지 지금 거의 3000까지 가야지 이렇게 4단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0이 넘을 때는 부웅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건 가상 배기인 것 같고요. 한 반 정도만 밟아도 4000까지 끌고 가서 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생각보다 스포티한 차라는 것을 스포츠 모드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이게 아까부터 느껴보려고 했는데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핸들이 더 무거워지는가를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노멀이든 스포츠든 기본적으로 핸들이 약간은 무거운 차라고 느껴집니다. 60km에서 4단이면 2000rpm을 약간 넘고 7단일 때 100km를 달리면 1900에서 1800rpm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얘는 요즘 좀 토크가 좋다 이런 엔진은 100km에서 1500, 1600 정도 rpm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2000rpm 가까운 거 봐서는 역시 좀 7단이나 되는데 기어 비가 짧고 빠른 가속을 하기에 유리한 세팅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네요. 방금 매너 뚜껑을 왼쪽으로 살짝 밟았는데 쿵 하는 소리도 안 들렸고 사실 그 반 정도만 밟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하게 밟아도 쿵 하는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차체가 막 많이 요동친다든가 이렇게 불쾌한 진동이 올라오진 않고 그냥 한번 움직였다 끝나는 정도로 승차감은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게 DTC 설정에 따른 특징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다 서다 할 때 약간 좀 자동 변속기보다는 좀 덜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느낀 게 지하 주차장에서 경사가 급한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얘가 2단을 가야 될지 1단을 가야 될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터널로 들어왔는데 오토 모드에 있던 라이트가 터널 딱 들어오고 한 2-3m? 10m 이내에서 바로 작동해서 라이트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내비는 굉장히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이렇게 어두워지네요. 계기판을 보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위쪽에는 이렇게 자동 모드일 때 D 하고 오른쪽에 숫자로 단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평균 연비가 순간 연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요. 누적 A가 있고 주행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아예 중간에 속도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스포트 모드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이게 스마트를 했을 때 얼마나 마일진지 다이내믹인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특징이라고 보이는데, 변속기 온도를 여기 가운데 표시할 정도로 이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트랙에 들어갔을 때 변속기 온도를 관리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넣은 기능인 것 같은데, 이만큼 이게 스포츠 주행에 치중한 그런 모델이란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탭으로 하면 내비게이션이 계기판에 다 보이게도 할 수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다른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스텔스 모드로 가는 벨로스터 그린카가 또 있네. 벨로스터가 또 겉에서 보니까 되게 와이드하고 좋다. 좀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브레이크 등 했을 때 보이는데, 이렇게 어두울 때 라이트 안 켜는 거 좀 실망스럽다. 20여 년 전에 TV론부터 의인께서 운행하던 투스카니까지 현대자동차의 소형 쿠페는 공통적으로 스포츠카라고 부르기엔 앞바퀴 굴림 구성과 약간 부족한 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투도어 쿠페라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로망으로 품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로스터는 해치백 최초로 비대칭 3도어 디자인을 시도했고, 가끔씩 초고가의 슈퍼카, 포르쉐의 스포츠카 모델, 혹은 적어도 미니쿠퍼 S에서만 시도하는 중앙 배기를 통해 그 가격에선 찾을 수 없는 개성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상 스펙으로만 따졌을 때 아반떼 스포츠를 압도하지 못하는 비슷한 출력, 아이서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하게 보이는 앞모습으로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전하며 느낀 벨로스터는 우수한 핸들링, 잘 조율한 하체로 어느 정도의 고속에서도 안정성을 잘 보여줬고,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골프 GTI 모델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의미에서 서민의 포르쉐라는 별명을 가졌듯, 벨로스터는 현대자동차의 미니쿠퍼처럼 개성과 그보다 조금 더한 운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스카니의 바통을 이어받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반떼를 기본으로 한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넘어서 말이죠. 네, 지금까지 그린카의 지원을 함께 된 벨로스터를 영상으로 만나보셨고요. 그린카 시승 이벤트는 5월 한 달 동안 쭉 이어지니까 벨로스터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재밌는 자동차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